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당신, 혹시 고양이랑 이렇게 눈 마주칠 때 있잖아요. 뭔가 그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에 마음을 확 읽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 눈이 꼭 보석 같다고 생각하신 적은요? 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이 매혹적인 고양이 눈,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또 그 신비로운 시각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그 궁금증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자료 묶음이 바로 밤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양이는 밤눈이 밝다, 뭐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걸까요? 당신의 노트에도 적혀 있듯이 완벽한 암흑, 그러니까 빛이 정말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고양이도 볼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맞습니다. 완벽한 암흑. 그러니까 이제 광원 자체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어떤 동물이든 시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하지만 고양이의 야간 시력은 뭐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요. 그 핵심 비결이 바로 눈 뒤편에 있는 타페텀 루시듬이라는 그 특별한 구조 덕분입니다. 이걸 뭐 우리말로는 휘판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랄까 일종의 생체 반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아, 반사판이요? 네. 빛이 일단 망막의 시각세포를 한번 쭉 통과해요. 그 다음에 이 타페텀 루시듬에 딱 부딪혀서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반사된 빛이 다시 한번 망막을 통과하면서 시각세포를 또 자극하는 거예요. 아하. 회복시키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덕분에 고양이는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빛의 양보다 훨씬 적은 한 7분의 1 정도? 그 정도 빛만 있어도 주변을 파악할 수 있어요. 7분의 1이요? 와. 네, 그래서 보통 인간보다 야간 시력이 한 6배에서 8배 정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아, 그래서 밤에 어두운 데서 고양이 이렇게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우연히 손전등 같은 거 비추면 눈이 번쩍 하고 빛나는 거군요. 그게 바로 타페탐 루시둠 때문이었네요. 야, 되게 인상적인데,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강한 빛에는 오히려 좀 약할 수 있다고요? 아, 정확합니다. 그 번쩍이는 현상, 그걸 이제 안광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타페텀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반사판 때문에 고양이 눈은 갑작스럽고 아주 강한 빛에 굉장히 민감하고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 보면 눈 부셔서 잠깐 앞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고양이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카메라 플래시 이거 막 반복적으로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고양이의 그 민감한 망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속되거나 뭐 정도가 심하면 시력 저하, 진짜 심각하면 실명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밤에는 그렇게 잘 보는데, 그럼 당연히 뭐 낮에도 시력이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 흥미를 확 끈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고양이 시력이 생각보다 안 좋다. 심지어 근시에 가깝다니 이게 진짠가요?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입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딱 멈춰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력 자체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사람 시력 기준으로 바꿔보면 대략 한 0.1에서 0.2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1이요. 와, 생각보다 정말 낮네요. 그렇죠. 명백한 근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인간 평균 시력의 뭐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의 수정체 두께를 이렇게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모양체 근육 기능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발달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번갈아 볼 때나 아니면 특정 거리에 빨리 초점을 딱 맞추는 능력, 이게 인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걸 제일 잘 보는 건가요? 또 자료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잘 못 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대체로 한 6m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물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고양이한테는 딱 최적의 초점 거리인 셈이죠. 6m. 네. 반대로 너무 가까운 거. 예를 들어서 한 30cm 이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오히려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좀 흐릿하게 보여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바로 코앞에 간식이나 장난감 놔줬는데도 못 찾고 막 코를 킁킁거리거나 수염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찾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왜 못 찾지? 했었는데. 바로 그게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 노트에 적힌 코앞 간식 못 찾는 양이 에피소드. 아마 이런 이유일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한 10m 이상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물체도 형태나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지 않으면 잘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반전인데요. 시력은 근시인데,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진짜 귀신같이 잡아채잖아요. 뭐 레이저 포인터나 낚싯대 장난감 같은 거 흔들어주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걸 보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점, 그게 고양이 시력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정지 시력은 낮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능력, 이걸 동체 시력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아, 동체 시력. 네, 인간의 동체 시력보다 무려 4배나 더 뛰어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료에 따르면 1초에 고작 4mm 움직이는 거, 아주 미세한 변화잖아요. 그것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야,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1초에 4mm요? 와. 그렇죠. 이 뛰어난 동체 시력 덕분에 고양이는 뭐 풀숲에서 살짝 움직이는 작은 사냥감이나 아니면 뭐 순식간에 휙 날아가는 벌레 또는 당신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장난감의 그 미세한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고 딱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매복했다가 순식간에 사냥감을 낚아채야 하는 사냥꾼으로서 생존에 직결된 뭐랄까 가장 중요한 시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사람 시야각이 한 180도 정도 되잖아요. 고양이는 약 200도 정도로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요. 오, 더 넓군요. 색감을 추적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정지된 세상은 좀 흐릿하게 보일지 몰라도 움직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포착자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고양이의 세상은 뭐랄까 정지된 풍경보다는 움직임으로 가득 찬 아주 역동적인 곳이겠네요. 진짜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양이 눈의 또 다른 상징이죠. 바로 그 세로로 길쭉한 동공. 이것도 뭔가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자료에도 이 동공 모양에 대한 여러 가설, 뭐 이런 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고양이의 그 세로 동공은 정말 매력적인 특징이죠. 이 독특한 모양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줍니다. 첫 번째는 빛의 양을 정말 극도로 정밀하고 또 빠르게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이 동공관략근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람처럼 동그랗게 조이는 게 아니라 주로 위아래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동공 모양을 조절해요. 아, 위아래로요? 네, 이 덕분에 아주 밝은 대낮에는 동공을 폭 1mm 정도 아주 가느다란 실선 모양으로 만들어서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확 줄일 수 있고요. 반대로 어두운 밤에는 거의 눈 전체 면적에 가까울 정도로 동공을 엄청 크게 확장시켜서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라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원형 동공은 이렇게 극단적인 범위로 또 이렇게 빠르게 크기를 조절하기는 어렵거든요. 야간 사냥꾼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죠. 아, 빛 조절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세로 모양 그 자체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동체 시력이랑 사냥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번째 이점이 바로 사냥과 직결됩니다. 특히 고양이처럼 땅에 몸을 이렇게 낮추고 매복했다가 팍 덮치는 유형의 포식자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이 세로 동공이 매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네. 이 세로 동공이 수평선 방향의 빛은 좀 차단하면서 수직 방향의 윤곽선은 더 선명하게 인지하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물체까지의 거리, 이걸 측정하는 깊이 인식 능력, 이걸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아, 거의 감각이요? 그렇죠. 즉, 먹잇감까지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프하거나 공격할 때 그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비교 지점이 있는데요. 당신 자료에도 언급되었듯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몸집이 크고
그래서 눈의 높이가 지면에서 더 높은 애들, 뭐 호랑이나 사자, 표범 이런 애들은 사람처럼 둥근 원형 동공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걔네는 동그랗군요. 네, 반면에 초식 동물이면서 이제 잡아 먹히는 쪽이죠. 염소나 양 같은 애들은 포식자를 넓게 감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동공을 가졌어요. 와, 가로동공이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동공의 모양이 그 동물의 생태적 지위, 그리고 사냥 방식, 또 주로 활동하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해 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놀랍네요. 와, 동공 모양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생존 전력이 숨어 있다니. 근데 또 동공 크기가 고양이 기분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제 자료에도 뭐 동공으로 읽는 고양이 마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장난감 보고 막 흥분하면 동공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동공 크기는 단순히 주변 밝기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의 감정 상태나 그 자율신경계 활동에 따라서도 매우 민감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상에 강한 호기심, 흥미를 느낄 때, 혹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그리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동공이 눈에 띄게 확 커져요. 네,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보는 듯한 느낌을 주죠. 반대로 고양이가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혹은 뭐 만족감을 느낄 때,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극도로 화가 나거나 뭔가에 딱 집중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동공이 아주 가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화날 때도 가늘어져요?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고양이가 뭐 의식적으로 동공 조절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 변화를 잘 관찰하면 현재 고양이의 감정 상태나 흥분 수준을 짐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동공 크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지만 귀의 방향이라든지 꼬리 움직임, 수염의 각도 이런 다른 행동 신호랑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고양이 마음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와, 정말 감정의 창이기도 하네요, 동공이.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고양이가 세상을 뭐 흑백으로만 본다, 이런 오해가 꽤 널리 터져 있었는데 당신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채로운 색을 보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흑백으로만 본다는 건 정말 오래된 오해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분명히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하고는 세상을 보는 색깔 팔레트가 상당히 달라요. 인간의 망막에는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조합으로 수백만 가지 색을 인식할 수 있죠. 이걸 삼색시라고 해요. 네. 반면에 고양이 망막에는 주로 파랑색이랑 노랑색 또는 녹색 계열 이 두 종류를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주로 발달해 있습니다. 빨강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는 거의 없거나 그 기능이 매우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빨간색을 잘 못 보는군요. 네. 따라서 고양이는 파랑색, 노랑색 계열 색상은 비교적 잘 구별하지만 빨강색하고 초록색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록 생략, 레드-그린 컬러 블라인드네스와 좀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마 빨간색 장난감 같은 거 보여주면 그냥 회색이나 약간 좀 노란빛 또는 녹색 그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혹시 화려한 색을 보는 능력이 생존에 불리했던 걸까요? 생존 전략의 우선순위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고양이는 주로 새벽이나 해질녘, 아니면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또는 방명방모성, 크레페스큘러 사냥꾼으로 진화해 왔잖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는 화려한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보다는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빛의 차이, 그러니까 명암을 감지하고 찰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능력이 생존이나 사냥 성공에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색깔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보다는 빛 자체에 민감한 간상세포라는 게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아까 설명드린 그 타페텀, 루시둠 같은 야간 시력 강화 장치도 갖추게 된 거고요. 뭐랄까 다채로운 색상표보다는 생존에 최적화된 시각 시스템을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리 있는 설명이네요. 정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군요. 그런데 고양이 눈 색깔 자체도 정말 다양하고 아름답잖아요. 당신이 모아주신 자료에도 진짜 멋진 고양이 눈 사진이 많던데 뭐 초록색, 노란색, 호박색, 그리고 그 신비로운 파란색 눈까지. 심지어 양쪽 눈 색깔이 다른 오드아이도 있고요.
이 눈 색깔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그 눈 색깔에 따라 성격도 다르다 이런 속설 있잖아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고양이 눈 색깔은 정말 다채롭고 매력적이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연두색, 짙은 녹색, 노란색, 이걸 골든 옐로우라고도 하고 구리색에 가까운 짙은 주황색인 호박색, 엠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샴고양이나 렉돌, 통키니지 같은 특정 품종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파란색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양쪽 눈 홍채 색깔이 다른 홍채 이색증, 헤테로크로미아 이리둠, 즉 오드아이는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네, 오드아이 정말 신기해요. 이런 눈 색깔은 기본적으로 홍채에 포함된 멜라닌 색소의 양하고 분포, 여기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멜라닌 색소가 아주 적으면 빛이 산란되면서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멜라닌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녹색, 노란색, 호박색, 갈색 순으로 점점 짙어지게 돼요. 아, 멜라닌 양에 따라서군요. 네. 그리고 눈 색깔하고 성격의 연관성에 대한 속설은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역시. 네. 당신의 자료에서도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을 텐데요. 고양이 성격이라는 게 특정 유전자뿐만 아니라 성장 환경, 사회와 경험, 보호자와의 관계 이런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형성되는 거지 단순히 눈 색깔 하나로 결정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파란 눈 고양이가 더 까칠하다거나 노란 눈 고양이가 더 활발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과학적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설은 속설일 뿐. 다만 눈 색깔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의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있어요. 특히 흰색 털을 가진 고양이 중에서 파란색 눈을 가졌거나 오드아이인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파란색 눈 쪽 귀에 난청,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요? 귀랑 연결이 돼요? 네, 이게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가 눈의 홍채 색깔뿐만 아니라 귀 안쪽 그 달팽이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모든 흰색 털 파란 눈 고양이가 다 난청인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해당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뭔가요?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멜라닌 색소가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품종이나 유전적인 눈 색깔하고 관계없이 대부분 눈동자가 파란색이에요. 흔히 키튼 블루라고 부르는데 아, 맞아요. 아기 땐 다 팔았죠. 색깔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기 고양이 눈이 대부분 파란색인 이유가 있었군요.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고양이 눈에 대해서 혹시 더 알아두면 좋을 만한, 놓치면 아쉬울 그런 흥미로운 특징이 또 있을까요? 당신의 메모 중에 제3의 눈꺼풀, 이런 이야기가 있건데요. 네, 바로 제3 안검, third eyelid 또는 순막, nectitating membrane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고양이 눈 안쪽, 그러니까 코에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가끔 반투명한 하얀 막 같은 게 눈 표면을 살짝 덮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순막입니다. 일종의 세 번째 눈꺼풀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눈꺼풀이요? 네. 이 순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안구 표면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또 눈물막을 안구 전체에 고르게 싹 펴 발라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 들어간 먼지나 이물질 같은 거 닦아내는 와이퍼 같은 기능도 해요. 평소에는 대부분 눈 안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고양이가 졸리거나 잠에서 막 깼을 때 아니면 마취되었을 때 혹은 특정 질병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더 눈에 띄게 겉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아플 때도 보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평소랑 다르게 순막이 계속 보이거나 아니면 양쪽 눈에서 보이는 정도가 좀 다르다. 이러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까 수의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력이나 야간 시력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양이의 그 머리 크기나 몸집에 비해서 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에요. 실제로 고양이 안구지름이 한 20에서 20mm 정도 되거든요. 이거 성인 인간 안구지름이 한 24mm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작을 뿐이에요. 와,
사람 눈이랑 크기가 비슷하다고요? 네, 작은 얼굴에 이렇게 큰 눈이 달려 있으니까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모아서 어두움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큰 눈이 단순히 그냥 귀여워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생존 기능인 셈입니다. 와, 정말 오늘 고양이 눈에 대해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어둠을 밝히는 그 타페텀 루시둠이랑 뛰어난 야간 시력, 또 정지된 세상은 좀 흐릿해도 움직임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경이로운 동체 시력, 빛과 상황, 심지어 감정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막 변신하는 세로 동공,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색깔의 세상을 보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게 결국 고양이라는 동물이 자기 환경 속에서 최상의 사냥꾼, 또 생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억 년에 걸쳐서 다듬어진 아주 정교한 진화의 산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들의 시각적인 경험이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이나마 엿보고 나니까 반려묘의 그 작은 눈짓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특별하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당신도 이제 고양이의 눈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감각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들이죠.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독특한 시각 정보의 세계가 그들의 행동 패턴이나 놀이 방식, 심지어 우리 인간과의 그 유대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세상의 어떤 미묘한 아름다움이나 중요한 신호들, 이런 것들을 고양이들은 매일같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고양이 눈 탐구 즐거우셨나요? 당신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고양이 사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